석간 경제 브리핑입니다.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저녁,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열이틀간의 신고가 행진을 마치고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코스피는 0.39% 하락하며 4,885.75에 마감했고, 코스닥은 0.83% 상승하며 976.37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드디어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결국 차익 실현 압력을 이기지 못한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조정은 예상됐던 수순입니다. 코스피가 연초 이후 거의 2주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기술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었죠. 오늘 장중 4,913.93까지 올라가며 또 한 번 역사를 새로 썼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4,80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외국인이 약 3천억 원, 기관이 약 2,500억 원 정도 순매도했는데요. 열이틀간의 강한 상승 이후 차익 실현 수요가 분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본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오늘 하락은 단순히 기술적 조정이지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 조선업 슈퍼사이클 지속, 그리고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 등 시장을 받쳐주는 근본적인 요인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정 국면이 건강한 상승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장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4,885.75로 마감했는데 장중 흐름은 어땠나요? 오늘 장은 전형적인 고점 확인 후 차익 실현 패턴을 보였습니다. 개장 초반에는 전일 강세를 이어받아 상승 출발했고 오전 중 4,913.93까지 올라가며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4,900선을 넘어서자마자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를 집중적으로 팔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가 2.75%, SK하이닉스가 2.75% 하락한 것이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상승했네요. 0.83% 오르며 976.37을 기록했는데 코스피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네, 매우 흥미로운 차별화 현상입니다. 코스닥이 4년 만에 970선을 회복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이는 투자자들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반도체에서 2차전지 바이오 등 성장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약 1,500억 원을 순매수하며 강한 저가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13% 상승한 것도 2차전지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락이 단기 조정인지 아니면 추세 전환의 신호인지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명백히 단기 조정으로 봐야 합니다.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면, 첫째,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패닉 셀링이 아니라 차익 실현 매물이었다는 뜻이죠. 둘째, 낙폭이 제한적입니다. 0.39% 하락은 열이틀간의 상승폭을 감안하면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셋째, 업종별로 보면 방어적 성격의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력주인 한국전력이 무려 16.16%나 급등했고, 철강주인 포스코홀딩스가 2.88%, 전선주인 LS가 2.3%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여전히 강세장 내에서 섹터 로테이션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전력의 16% 급등은 정말 눈에 띄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우선 전력 수요 증가 전망이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전력 소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죠. 또한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발전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WTI 유가가 오늘 58.99달러로 0.76% 하락했는데 이는 한전 같은 전력 기업에게는 호재입니다. 게다가 정부의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했습니다. 그동안 한전은 적자 누적으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실적 개선 가능성이 보이자 저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한 업종과 종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인 반면 철강과 조선 관련주가 강세였다고요? 정확합니다. 오늘 장은 명확한 섹터 로테이션이 관찰됐습니다. 우선 반도체주를 보면 삼성전자가 14만 5,200원으로 2.75% 하락했고 SK하이닉스도 74만 3,000원으로 동일하게 2.75% 떨어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종목이 정확히 같은 낙폭을 보였다는 건데요.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반도체 섹터 전체에 대해 차익 실현을 단행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주간 이 두 종목이 시장을 이끌며 크게 올랐기 때문에 수익을 확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반도체 업황 자체는 여전히 좋지 않나요? 업황은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분석 보고서를 보면 반도체 이익 200조 시대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HBM 고대역 폭 메모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이 분야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중국 시장에서의 반등 조짐도 보입니다. 오늘 뉴스에 나온 중국의 덤프트럭 전략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인데요.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재고 소진을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면서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생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네요? 중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14만 원 중반대에서 지지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SK하이닉스는 70만 원 선이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반면 철강주와 조선주는 강세였다고 하셨는데요. 네, 포스코홀딩스가 35만 7,500원으로 2.88% 상승했고 LS가 22만 2천원으로 2.3% 올랐습니다. 이들 종목의 상승 배경에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와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과 관련해서 매우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는데요. 다이잘 조선 톱10 ETF의 순자산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조선업 슈퍼사이클에 임하게 본격적으로 베팅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조선업 슈퍼사이클 2막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1막과 어떻게 다른가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1막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로 주로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 발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글로벌 물류 대란과 에너지 전환이 주요 동인이었죠. 2막은 지금부터 시작되는데 핵심은 친환경 선박과 해상 풍력 설치선, 그리고 LNG 운반선의 지속적인 수요입니다. 특히 IMO 국제회사기구의 환경 규제 강화로 기존 선박들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해야 하는 수요가 막대합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이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어서 향후 3년에서 5년간 수주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이 주요 수혜주가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주목할 만한 종목은 없었나요? 알테오젠이 눈에 띕니다. 48만 1천원으로 3.02% 하락했는데요. 바이오 업종 전반의 조정 국면에서 나온 하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알테오젠의 기술력과 파이프라인을 고려하면 이 정도 조정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47만 9천원으로 0.21% 소폭 하락했는데 비교적 선방한 편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하이브리드 모델의 성공이 주가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두산의 너빌리티는 95,300원으로 0.1% 소폭 하락했는데 원전 관련주로서 중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와 SMR 소형 모듈 원전 개발이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환율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8.18원으로 0.45% 상승했네요. 네, 원화가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1,478원 수준인데요. 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선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4.23%로 1.71% 상승하면서 달러 강세 압력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최근 미국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면서 연준이 금리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한미 금리 차이가 중요한 변수인데요. 만약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금리를 급격히 내리면 환율이 급등하고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국내 경제 상황을 보면 물가가 안정되고 있고 성장률도 둔화 우려가 있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매우 조심스럽게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화 약세가 수출 기업에는 호재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고 한 차익도 발생시킵니다. 특히 자동차, 조선, 철강 같은 전통 제조업에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반도체나 전자업종은 조금 다릅니다. 이들 기업은 원자재를 달러로 수입하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환율보다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가 더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1,470원대 환율은 적정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1,500원을 넘어서면 수입 물가 상승 우려가 있고 1,4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하락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나요? 물론입니다. WTI 유가가 배럴당 58.99달러로 0.76% 하락했는데요. 이는 한국 같은 원유 수입국에게는 명백한 호재입니다. 에너지 수입 비용이 줄어들면서 경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고 이는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유가 하락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춰줍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결정할 때 더 많은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운송비와 제조업 원가가 낮아지면서 기업 실적 개선에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유가 하락이 글로벌 경기 둔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공급 과잉이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증가와 OPEC 플러스의 감산 완화 움직임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땠나요? 데이터를 보니 1월 16일 기준이네요. 네, 미국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목요일 데이터입니다. S&P 500 지수가 6,940.01로 0.06% 소폭 하락했고, 나스닥도 23,515.39로 0.06%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는 49,359.33으로 0.17%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소폭 하락한 것인데요. 이는 투자자들이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인 결과입니다. 1월은 미국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데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기술주들의 주가는 어땠나요? 엔비디아가 186.23달러로 0.44% 하락했고 애플이 255.53달러로 1.04%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는 437.5달러로 0.24%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면 TSMC는 342.4달러로 0.2% 상승했는데요. 이는 AI 반도체 수요 증가와 3나노 공정 기술력이 재평가받은 결과입니다. TSMC는 애플과 엔비디아의 핵심 파운드리 파트너로서 이들 기업의 성장이 곧 TSMC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관련해서 흥미로운 뉴스가 있었죠? 네,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액이 25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테슬라와 엔비디아 열풍에 힘입어 미국 시장에 대거 진출한 것인데요. 이는 양날의 검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글로벌 우량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성장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미국 빅테크 주식들의 수익률은 국내 주식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크고 미국 시장이 고평가 구간에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소수의 인기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서 이들 종목에 문제가 생기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VX 지수가 크게 올랐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VX 공포지수가 18.84로 무려 18.79%나 급등했습니다. 이는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18점대 VX는 역사적으로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보통 20을 넘어가면 경계 국면, 30을 넘으면 공포 국면으로 보는데 현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VX 상승의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 정세와 미중 갈등이 여전히 변수입니다. 셋째,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요인입니다. 소액주주와의 갈등이 심화되면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LS 주가가 2.3% 상승한 것을 보면 시장은 이 이슈를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LS의 본업인 전선 사업이 워낙 호황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이슈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데이터 센터 건설품 등으로 전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권사 관련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업계 지형이 변하고 있나요? 매우 중요한 변화들이 진행 중입니다. 몇 가지 핵심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미래에셋증권이 운용자산 5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는 업계 최초인데요. 혁신 투자 솔루션으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500조 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체감이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이는 국내 GDP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해외 자금까지 모두 합쳐서 이 정도 규모를 운용한다는 것은 미래에셋의 시장 지배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증권도 WM 자산관리 사업에 힘을 싣는다고 하던데요. 네, 하나증권이 그동안 없던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증권업계의 경쟁 구도가 단순한 브로커리지 수수료 경쟁에서 고부가가치 자산관리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유층과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주식 매매 창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최적화, 상속 설계, 대체 투자까지 포함한 종합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인구 고령화와 자산 양극화가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수십억, 수백억 원대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도 있다고요? 토스증권 사례가 주목됩니다. 해외 주식 거래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RIA 투자자문업 도입으로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토스증권은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사용자 친화적인 앱으로 젊은 투자자들을 대거 끌어모았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 투자 열풍을 타고 급성장했죠. 문제는 수익 모델입니다. 낮은 수수료로 고객을 확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RIA 투자자문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이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수익화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당분간은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지스 자산운용 관련 뉴스도 눈에 띄던데요. 이지스 자산운용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르네상스 저주를 풀었지만 국민연금의 보복을 받아 센터필드에서 퇴출될 위기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스는 과거 르네상스 호텔 부실 사태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듯 했는데 이번에는 국민연금이 이지스를 운용사 풀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기관 투자자로 수백조 원을 운용합니다. 국민연금의 위탁 운용사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엄청난 타격입니다. 운용 자산이 급감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신뢰도도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시장도 커지고 있다고요? 네, 매우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오늘 뉴스에 퇴직연금 천조 시대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퇴직연금 적립금이 곧 천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중도 인출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중간에 인출해서 주택 구입이나 생활비로 사용하는데 이렇게 되면 노후 대비 기능이 약화됩니다. 전문가들은 중도 인출을 막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을 만기까지 유지하면 세제 혜택을 더 주거나 정부 매칭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의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증권이 퇴직연금 DC 확정 기여형 원리금비 보장 부문에서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도 나왔는데요. 이는 증권사들이 퇴직연금 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했네요. 네, 비트코인이 99,996.59달러로 1.68% 하락했습니다. 9만 달러 중반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최근 몇 주간의 흐름을 보면 10만 달러 돌파에 실패하고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하락의 주요 원인은 미국 금리 인하 기대 후퇴입니다. 암호화폐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데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규제 불확실성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ETF 승인을 둘러싸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각국 정부도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비트코인 투자는 지금 위험한 시기인가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9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했고 운용 자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가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반감기 이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면 큰 상승이 나타났는데 지난 반감기가 2024년 4월이었으니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셋째, 달러 약세 가능성입니다. 만약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이는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에 긍정적입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암호화폐는 여전히 고위험 자산이므로 포트폴리오에 소수만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또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류 코인 중심으로 투자하고 알트코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알트코인은 변동성이 훨씬 크고 프로젝트 실패 위험도 높습니다. 분할 매수 전략도 유효합니다. 지금처럼 방향성이 불분명할 때는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 모으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할 일정이 있을까요? 이번 주는 미국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됩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한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 아마존, 메타 등이 순차적으로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들 기업의 실적은 글로벌 증시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특히 AI 관련 투자와 수익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관심사입니다. 만약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기대를 상회하면 추가 상승 동력이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잠정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이 실제 숫자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장은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있어야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 회의도 있지 않나요? 다음 통화정책회의는 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동결 또는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최근 물가 지표와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면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다만 미국 연준의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만약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명확히 보내면 한국은행도 인하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준이 매파적 입장을 유지하면 한국은행도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현재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현재는 매우 미묘한 시점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근처에 있고 밸류에이션도 만만치 않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기업 실적은 개선되고 있고 업황도 좋습니다. 이럴 때는 몇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섹터 다각화입니다. 반도체에만 집중하지 말고 조선, 철강, 2차전지, 바이오 등 여러 업종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장을 보면 반도체가 빠질 때 철강과 전력주가 올랐죠. 이런 로테이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밸류에이션을 따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PER 주가 수익 비율, PBR 주가 순자산 비율 등을 체크하고 역사적 평균과 비교해서 적정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현금 비중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고점 근처에서는 전액 투자보다는 70% 정도만 투자하고 30%는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 오면 그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두는 것이죠. 개별 종목 추천을 해주신다면요? 구체적인 종목 추천은 조심스럽지만 몇 가지 테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선주입니다. 슈퍼사이클 이막이 본격화되고 있고 수주 잔고가 풍부합니다.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같은 대형주와 함께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둘째, 전력 인프라주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LS, 효성중공업 등이 수혜주입니다. 셋째, 방산주입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각국의 국방비 지출이 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지넥스, 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넷째, 2차 전지입니다. 전기차 성장세가 주춤하지만 중장기 트렌드는 변함없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반등 조짐이 보이고 있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몇 가지 리스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 금리입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재가속하거나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래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증시에 부담이 됩니다. 둘째, 중국 경제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면 한국 수출에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 정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이 악화되면 유가 급등이나 공급망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환율입니다. 만약 원화가 급격히 약세를 보이면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500원을 넘어서는 상황은 경계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장기 투자자라면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처럼 0.4% 떨어졌다고 해서 패닉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종목을 싸게 살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한국 증시의 구조적 저평가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같은 실적을 내는 기업이라도
한국 기업은 미국이나 유럽 기업보다 낮게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보면 상승 여력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도 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내면 한국 증시의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자는 우량 기업을 선별해서 꾸준히 모으고 배당을 재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시간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오늘 소액금융테크 관련 뉴스도 흥미로웠는데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돈 생길 때마다 반짝반짝 콩알금 모아요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소액 금테크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목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1,000원, 10,000원 단위로도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아졌습니다. 토스,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앱들이 소액 투자 상품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라운드업 기능입니다. 카드로 4,500원을 결제하면 자동으로 5,000원으로 올림해서 500원을 저축하는 방식인데요. 소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축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또 챌린지 형태의 저축도 인기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30일 동안 매일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성공하면 보너스를 받는 식이죠. 게임처럼 재미있게 저축 습관을 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재테크 방식이 많이 바뀌고 있네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은행 정기 예금이 주된 저축 수단이었다면 지금은 주식, 펀드, 암호화폐, 해외 투자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서 진입 장벽이 낮아졌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투자는 항상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상품에 무분별하게 투자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갖추고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소액이라도 꾸준히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이 있죠. 매달 10만 원씩 20년간 연 5% 수익률로 투자하면 약 4천만 원이 됩니다. 작은 돈이라도 시간을 두고 모으면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코스피가 13거래일 만에 하락했지만 이는 건강한 조정입니다. 시장은 항상 직선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상승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견고합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방산 등 주력 산업들이 모두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분산 투자하고 적정 밸류에이션에 매수하고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인내하는 자에게 보상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시장의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조선업 호황, 그리고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금리 동향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계속 주시해야 할 변수들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섹터 분산과 적정 현금 비중 유지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석간 경제 브리핑에서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